여러분 혹시 이 감정 아세요?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그것도 엄청난 투자를 쏟아부은 곳에서 등 뒤에서 칼을 맞는 느낌이요. 2024년 8월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받은 충격은 그냥 단순한 시장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배신이었어요. 베트남 국민기업이라고 불릴 만큼 압도적이던 인류이 삼성이 중국에 추월당했거든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아십니까? 30년간 무려 33조 원 넘게 투자하고 베트남 전체 수출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던 그 삼성이 말이죠.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단순히 기업 순위가 바뀌었다는 뉴스가 아닙니다. 한 나라의 운명과 한 기업의 미래가 얼마나 위태롭게 얽혀 있는지, 그리고 그 관계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베트남 현지에서 삼성이 무시받았다는 소문부터 철수설까지 충격적인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리고 베트남은 정말 괜찮은 걸까요? 베트남 경제의 심장이었던 삼성, 숫자 한번 보세요. 베트남 전체 수출에서 삼성 계열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어떤 분석에선 베트남 GDP의 20% 이상이 삼성과 연관되어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베트남에 투자한 외국 기업 중에서도 압도적 1위, 총 투자액만 200억 달러 넘게 집행됐죠. 이게 한국 돈으로 얼마냐면 약 29조 원입니다.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 삼성은 그냥 외국 기업이 아니었어요. 경제 성장 엔진이었던 거죠. 그런데 2024년 8월 헤럴드 경제 보도에 따르면 삼성이 베트남 외국인 직접 투자 1위 자리를 중국에 내줬습니다. 베트남의 배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베트남 정부가 중국 자본에 더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세금 환급 문제로 삼성이 3년간 고전하는 동안 중국 기업들은 베트남 정부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으며 급속도로 투자를 늘렸거든요. 2021년 6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무려 3년 동안이나 삼성은 베트남 호찌민시로부터 세금 환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수백억 원 규모의 돈이 묶여 있었던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핫한 이슈 리딩과 함께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경제의 20% 이상을 책임지는 기업한테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이게 단순한 행정 지연일까요? 아니면 의도적인 압박이었을까요? 더 충격적인 건 베트남 언론들이 삼성을 대하는 태도가 변했다는 겁니다. 과거엔 베트남의 성공은 삼성의 성공이라는 말이 당연하게 통했어요. 이재용 회장이 직접 베트남을 방문할 때마다 국민 영웅 대접을 받았죠. 그런데 요즘엔 어떻습니까? 삼성이 베트남 노동자를 착취한다는 비판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여성 노동자 인권 문제, 화학물질 관리 부실 같은 이슈들이 국제 환경 단체들에 의해 폭로되면서 삼성 이미지가 급격히 나빠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야, 그래도 삼성은 30년간 베트남에 헌신했잖아. 6개 공장 짓고 수십만 명 고용하고 말이야.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베트남 입장에선 선택의 여지가 생긴 거예요. 중국이 막대한 자본과 기술을 들고 노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삼성만 의존하던 시대는 끝난 겁니다. 베트남 정부는 이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렇지, 다 돈 되면 돌아선다니까 하고요. 하지만 여러분, 아직 채널 돌리지 마세요. 이 이야기의 진짜 반전은 이제부터입니다. 왜냐면 삼성과 베트남의 시작은 지금과는 너무나도 달랐거든요. 30년 전으로 시간을 돌려보면 거기엔 감동적인 동반자 관계가 있었습니다. 시계바늘을 1995년 11월로 돌려보겠습니다. 베트남은 이제 막 개혁개방 노선을 택한 나라였어요. 베트남 전쟁이 끝난 지 20년. 아직도 폐허와 가난이 온 나라를 뒤덮고 있었죠. 이때 삼성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1995년 호찌민에 판매법인을 설립한 게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1996년 베트남 최초의 현대식 컬러TV 공장이 호찌민에 준공됐습니다. 당시 베트남 사람들한테 삼성TV는 꿈이었어요. 한 달 월급을 모아도 살 수 없는 사치품이었죠. 그런데 삼성은 현지 생산을 시작하면서 가격을 낮췄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실제로 살 수 있는 가격으로요. 더 중요한 건 고용이었습니다. 박링과 타이응훈의 스마트폰 공장이 들어서면서 수십만 명의 베트남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었어요. 대부분 20대 여성들이었죠. 농촌에서 올라온 이들에게 삼성 공장은 인생을 바꿀 기회였습니다. 2008년에서 2022년 사이 삼성의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베트남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GDP 성장률이 매년 6, 7%대를 기록했어요. 베트남이 세계의 공장으로 떠오르는데 삼성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던 겁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의 절반 이상이 베트남에서 생산됐고 베트남은 단숨에 세계 스마트폰 생산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2022년 하노이에선 역사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삼성이 해외 최초로 16층짜리 R&D 센터를 착공한 겁니다. 투자액만 2억 2천만 달러, 약 2,600억 원이었죠. 이재용 회장은 직접 현장을 찾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트남의 새로운 R&D 센터를 건설하는 것은 베트남 투자 역사의 일부인 전략적 투자다. 첨단 기술 분야에서 우수한 베트남 인재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베트남의 삼성이라고 불렀던 실체였습니다. 가짜가 아니었어요. 진짜로 베트남 경제에 뿌리 깊숙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베트남 정부는 삼성을 국민 기업으로 대접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오면 총리가 직접 만났어요. 한국과 베트남 수교 30주년의 상징이 바로 삼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찬란했던 그 유산은 지금 2025년 현재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어디에 와 있을까요? 2025년 1월 현재 베트남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선 조용한 우려가 퍼지고 있습니다. 삼성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문제라는 거예요. 베트남이 기록한 모든 수출 중에서 전자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인데 그 중심엔 삼성이 있죠. 그런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 전쟁을 본격화하면서 베트남 경제에 직격탄이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은 GDP 대비 수출 의존도가 무려 100%에 가까워요. 내수 시장이 작기 때문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죠. 그런데 미국이 베트남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베트남의 대미 수출 비중은 30%가 넘습니다. 영국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관세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나라 중 하나로 베트남을 꼽았어요. 그리고 그 여파는 고스란히 삼성 베트남 공장으로 향합니다. 2024년 베트남 수출이 전년 대비 7.6% 감소했습니다. 외수 침체의 영향이었죠. 무역 의존도가 큰 베트남으로선 치명적인 신호예요. 그리고 삼성 베트남 공장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생산량 조정이 시작됐고 투자 계획도 재검토에 들어갔어요. 이재용 회장이 2024년 7월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향후 3년간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지만 그게 실제로 얼마나 집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베트남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삼성 공장의 화학물질 관리 부실과 환경오염 문제가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서 베트남 내 반삼성 정서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환경단체 IP인이 2024년 6월 발표한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어요. 삼성 베트남 공장에서 발암물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여성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한국 반도체 공장들에서 발생한 직업병의 암울한 역사가 베트남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베트남 정부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삼성을 계속 밀어줄 것인가 아니면 중국 자본을 더 적극적으로 끌어들일 것인가. 숫자가 말해주는 방향은 명확합니다. 중국의 대베트남 투자가 급증하고 있고 베트남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어요. 그럼 삼성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2025년 6월 삼성 디스플레이는 베트남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8.6세대 OLED 생산에 맞춰 투자를 계속하겠다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미국 투자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리스크 분산입니다. 베트남만 믿고 가기엔 불안하다는 신호인 거죠. 30년 전 손잡았던 그 우정과 지금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 사이엔 깊은 간극이 생겼습니다. 이 간극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베트남은 더 이상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선택권이 생긴 거예요. 삼성도 더 이상 베트남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대안을 찾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삼성이 베트남을 떠날 거라는 건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된 게 아닙니다. 일부 투자 조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30년간 쌓아온 인프라와 생산 기지를 하루아침에 포기할 순 없죠. 베트남 정부도 삼성이 완전히 떠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다만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중국 카드를 쓰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 1위가 삼성에서 중국으로 넘어갔다는 건 명확한 신호예요. 베트남이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지켜봐야 합니다. 삼성과 베트남에게 묻고 싶습니다. 30년 동반자 관계의 의미가 대체 뭡니까? 서로가 필요할 땐 국민 기업이라고 떠받들다가 더 좋은 조건이 생기면 등을 돌리는 게 파트너십입니까? 삼성은 베트남에서 무엇을 배웠고 베트남은 삼성에게서 무엇을 얻었나요? 그리고 이제 그 관계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하지만 저는 그리고 우리는 아직 미련을 못 버린 것 같습니다. 삼성과 베트남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30년간 함께 만들어온 역사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어쩌면 이건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서로의 필요가 달라졌다면 새로운 방식으로 협력하면 되는 거니까요. 10년 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기를 되돌아볼 때 삼성과 베트남이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만들어냈다고 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슈 리딩이 준비한 영상,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